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10월 10일 목요일 순서를 시작합니다. 지구촌은 시리아에서 시작된 전쟁과 그 전쟁이 가져올 참혹함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터키군이 쿠르드족 장악 지역인 시리아의 북동부를 공격했고 이제 시리아 내전은 터키와 쿠르드족의 전면전으로 번졌습니다. 국회는 오늘도 국정감사를 이어갔습니다. 오늘은 서울대 국정감사 현장이 뜨거웠습니다. 조국 장관 쟁점이었습니다. 조국 장관 가족의 펀드 투자와 관련된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와 KBS의 공방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라디오와 텔레비전으로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샵 0945 유료 문자나 유튜브 팟빵 게시판으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첫 소식,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대 국정감사 소식입니다. 역시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논란이 쟁점이 됐습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서는 조국 장관 자녀를 둘러싼 의혹을 거듭 제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아들의 특혜 논란으로 맞섰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대 등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장도 조국 국감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본격 질의가 시작되기 전부터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조국 장관 딸의 특혜 의혹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시작은 조 장관 딸이 서울대 환경대학원 재학 시절 받은 장학금과 관련한 특혜 의혹이었습니다. 2014년도 조민 학생이 환경대학원 장학금 받은 것 관련해서 이 관학회 쪽에서는 이 학생 15명에 대해서 연락처나 계좌번호 등을 어떻게 파악했는지, 서울대에서 어떻게 정보를 제공을 해줬는지 이 내용을 확인해 주시고. 야당의 공세는 조 장관 딸과 아들의 허위 인턴 의혹으로 번졌습니다. 딸이 했다는 인턴 전형은 모집 공고도 없었고 아들은 유례없는 인턴 예정 증명서를 받았다며 의혹을 부각했습니다. 인터넷에서 공고받다는 딸은 어디에도 흔적 없음. 유령 인턴. 세상 어디에도 유례없는 인턴 예정 증명서라는 걸 2013년에 저 2013-001로 증명서를 받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아들을 둘러싼 특혜 의혹을 거론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서울대 의대에서 인턴을 하고 미국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학술 포스터에 제1저자로 등재된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2014년 당시 여당의 유력 정치인이 서울대 윤모 교수에게 아들 김모근이 과학경진대회에 참여하려고 하니 실험실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탁합니다. 당연히 윤모 교수가 아이디어를 제공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나 원내대표 아들 의혹은 두고 조 장관 자녀에게만 공세가 집중되는 건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한쪽은 온갖 곳을 압수수색하고 한쪽은 압수수색도 하지 않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되고 있는데 저는 서울대에서 서울대 총장님이 확실하게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조국 장관이 서울대 교수직을 유지한 채 장관직 수행을 위해 다시 휴직하는 것을 두고도 논쟁을 벌이는 등 이른바 조국 국감이 재연됐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여당은 합리적인 결정이라며 반겼습니다. 야당은 사법부의 수치로 기억될 거라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나 사법부의 결정이나 판결을 두고 여야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그때그때 입장을 달리하면서 삼권 분립을 흔들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최기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국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자유한국당은 명백한 특혜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판사 출신 의원들을 포함해 법조인들로 특별위원회까지 꾸리고 해당 판사의 신상을 줄줄이 공개하며 이념 편향적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명재권 판사는 기존의 영장 발부 기준과는 달리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영장을 발부하고 결국 권력자의 뜻에 맞는 영장 발부 기각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온 그런 사람입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무리한 검찰 수사에 제동을 건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판사 개인을 향한 막말 공세를 중단하라고 받아쳤습니다. 이어 이번 결정을 정치적으로 해석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사법부를 두둔했습니다.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에 대해 좌익 판사라고 주장하는 망언을 퍼부었습니다.
욕설과 막말로 무한 정쟁만 반복할 때가 아닙니다. 하지만 불과 9달 전으로 시계를 돌려보면 여야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민주당은 법관 탄핵 카드까지 꺼내며 사법부를 압박했습니다. 송창호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 판사를 했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를 보고 판결 이유나 판결의 주문을 변경하려고 했었던 건 아닌가라는 의심을 가지게 됩니다. 반면 한국당은 집권 여당이 전방위적으로 사법부의 외압을 행사하고 있다면서 재판 불복을 넘어선 헌법 불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판사 개인을 공격해서 적폐 판사로 몰고 가고 또 하나는 정황 증거 운운하면서 판결을 흔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민주당이 삼권 분립의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여야가 그때그때 입맛에 따라 사법부 판결에 감정적인 대응을 보이면서 공정한 재판은 물론 삼권 분립마저 흔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자산 관리를 담당했던 증권사 직원 김경록 씨의 알릴레오 인터뷰를 내보내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KBS와 검찰의 유착 의혹에 이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알릴레오 방송 내용에 김 씨가 증거인멸 혐의를 인정한 부분이 빠지고 정 교수에게 유리한 부분만 방송됐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또 검찰은 일방적 시각에 따른 편집이라며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노무현 재단 측은 시민에게 판단을 맡기겠다며 인터뷰 녹취록의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조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PB라고 그러는데요.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지난 8일 유튜브 방송에서 증권사 직원 김경록 씨와의 인터뷰 녹취를 일부 공개했습니다. 조국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오촌 조카 조범동 씨에게 속아 사모펀드에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조범동이 도망가잖아요. 조범동이 사기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림을 보면 매우 단순한. 유 이사장은 김 씨가 정 교수의 자택과 연구실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반출한 것도 증거인멸이 아니라 유리한 자료를 확보하려던 취지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와 유 이사장의 인터뷰 녹취록 전문을 보면 김 씨는 하드디스크에 손댄 행위 자체를 증거인멸로 인정하는 게 맞다고 말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자신과 정 교수가 멍청한 행동을 한 것 같다며 정 교수가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생각할 여유가 없던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 본인의 범죄 혐의와 관련한 증거인멸은 죄가 되지 않는데도 정 교수가 자신에게 지시한 점을 지적한 겁니다. 검찰은 방송이 나간 후 피의자의 일방적인 주장이 특정 시각으로 편집돼 유감이라며 김 씨는 조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혐의를 인정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정 교수 측에 유리하게 인터뷰를 편집했다는 논란이 일자 노무현 재단 측은 녹취록 전문을 뒤늦게 공개하면서 시민들이 진위를 판단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를 후회하지 않는다며 김 씨가 유 이사장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방송 당일 저녁 7시 반부터 밤 11시까지 김 씨를 불러 정 교수가 쓰던 노트북의 행방을 조사했습니다. 정 교수가 김 씨에게 맡겼다가 다시 돌려받은 건데 검찰은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김 씨는 필요하면 조사할 수 있는 증거인멸 피의자라며 특정인의 방송과 관련해 불러 조사했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KBS는 김경록 차장과의 인터뷰와 검찰 유출 문제 그리고 이후 보도와 관련해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KBS는 인터뷰 내용을 검찰에 유출한 적 없다고 반박했지만 의혹이 해소되지 않자 조사위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조 장관과 검찰 관련 취재, 보도 과정에 대한 조사를 전방위적으로 벌이고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결과를 공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조국 장관 가족의 자산 관리인이자 정경심 교수를 도와 증거인멸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록 씨의 인터뷰를 두고 유시민 이사장과 KBS 그리고 검찰까지 반박에 재반박을 하는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 두 변호사가 나와 계십니다.
두 분을 모시고 하나씩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유시민 이사장은 인터뷰를 해서 방송을 내보내면서 네. 어떻게 KBS에 실시간으로 KBS가 보도를 위해서 인터뷰한 내용이 유출되느냐. 그렇죠. 이거는 검찰과 보도를 담당했던 방송사 사이에 어떤 담합의 의혹이 있는 거 아니냐 이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부터 먼저 좀 살펴봐야 될 것 일단 이 같습니다. 박 부분은 변호사님. 뭐 예. 확인이 아직 안 되고 있어요. KBS 예. 측에서는 좀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확인이 돼야 되겠지만 김경록 씨 측으로 돌아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김경록 씨 같은 경우는 검찰 조사를 받고 왔었고 본인의 불안감이나 이런 것들을 기자, 언론을 통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본인 얘기니까요. 내가 얘기했던 게 바로 검찰한테 가더라. 이게 상당히 불안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큽니다. 내가 분명히 취재원이기 때문에 보호를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보호를 못 받는다는 느낌. 그거를 유시민 이사장이 알리려고 해서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근데 그 과정 취재 관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뭐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만약에 실시간으로 많은 것들이 갔다 그러면 상당히 그 조사받는 피의자나 참고인 입장에서는 상당한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어떤 내용을 KBS가 검찰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만났다는 얘기를 할 수 없이 했는 건지 아니면 슬쩍 몇 가지 확인하려고 했는데 검찰이 유추해서 파악해낸 건지 좀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그 이제 검찰에서 있던 내용이 그러니까 김경록 씨는 이제 KBS 인터뷰를 한 다음에 이제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이제 검찰에서 만약에 인터뷰한 내용과 굉장히 겹친다거나 이제 똑같다고 하면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의구심이 드는 것은 그럼 KBS는 왜 만약에 유시민 이사장의 주장대로 실시간으로 검찰에다가 인터뷰한 내용을 과연 제공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럼 원인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KBS는 제가 뭐 저도 아주 잘 보고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중립적인 입장에서 보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럴 이유가 없다고 저는 또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KBS에서 이미 인터뷰를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제 보도가 당연히 나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보도가 나가는데 그 내용을 과연 검찰에다 흘렸을까? 이제 그런 부분도 약간 의아심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김경록 씨가 검찰에 갔는데 검찰 모니터에 KBS 인터뷰 했다면서 한번 털어봐라 이제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터뷰 내용 자체가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검찰이 인터뷰한 것은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KBS에서 직접 취재한 사회부장이나 법조 반장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김경록 씨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정경심 씨와 조국 장관에 관한 사모펀드에 대해서 주로 인터뷰를 많이 했다는 거고 그리고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정경심 교수나 조국 장관이 전혀 모른다고 했는데 제안서를 정경심 교수가 들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내용 위주로 김경록 씨가 인터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KBS 입장에서는 그걸 교차 검증 차원에서 제안서를 들고 오면 그게 어떤 조가 되느냐, 자본시장법 되느냐, 위반법 되느냐,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되느냐, 이게 구체적으로 한번 물어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뒤에 다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검찰에게 KBS가 전반적인 내용을 다 줬다면 굳이 털어봐라라고 할 필요가 없었다. 뭐 그렇게도 보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전반적인 걸 다 죽여놓고 인터뷰한 내용은 알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통화를 했든지 아니면 취재 기자가 직접 갔든지 모르겠는데 아니 지금 김경록 씨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검찰에서 조사한 내용 그게 맞느냐 이렇게 물어봤다고는 그 정도의 얘기를 그다음에 법에 해당되면 어떤 법 위반에 해당되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검찰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해주지 않았다고 지금 취재 기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관행인지는 뭐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뭐 변호사 입장에서 이게 취재 관행인지 취재 관행이라는 얘기도 지금 하고 있죠.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관행이라면 취재원 입장에서는 너무나 불편한 불안감을 느낄 겁니다. 검찰 조사를 받고 와서 검찰이 확인한다면 그럼 검찰이 확인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거기 가서 얘기했던 거가 만약에 본인이 좀 어렵기 때문에 기자를 보러 만나러 온 거거든요. 근데 내가 얘기했던 게 다시 검찰에 가 있다. 그 불안감이 뭐 취재 관행이고 제가 뭐 비난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게 만약 취재 관행이라면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거기 확인하는 게 아니고 딴 데 확인을 해야 되죠. 만약에 이런 건 확인 가능합니다. 제가 고문을 당했습니다. 검사한테. 그럼 당연히 확인해야 되겠죠. 이게 아니고 제가 진술했던 게 이런 취지로 했다. 이거를 다시 확인한다면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만약에 KBS가 먼저 보도를 했고 나중에 검찰청에 조사받으러 갔는데 그게 있었다 그러면 그렇게 뭐 논란이
놀라지는 않았을 건데 예. 그 전이고 바로 가자마자 있으니까 아마 놀랬던 것 같고. 근데 사실 KBS와 검찰 간의 대화는 녹음된 게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확인하기도 좀 애매합니다. 그렇죠. 그 부분을 뭐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없겠죠. 보는데, 예. 근데 이제 검찰서 만약에 말이죠, KBS 인터뷰 내용이 있는데 김경록 씨가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는데 KBS 인터뷰한 내용과 다르게 조사를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 사실관계 틀리다고 한다면 이건 뭔가 검찰의 압력이 있었고 또 인터뷰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부적절한 측면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나오는 검찰에서 조사한 내용이 물론 피해사실 공표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지만 일단 뭐 KBS 인터뷰한 내용과 검찰에서 조사받은 내용, 근데 검찰 조사는 굉장히 시간을 오래 받고 내용이 자세했겠죠. 예. 그래서 그 내용의 어떤 일치성 여부, 또 사실 알릴레오의 이제 유시민 이사장과도 하면서 이제 검찰에서 자신이 할 말을 다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검찰에서 이거 관련해서 물론 뭐 흘렸는지 안 흘렸는지 그건 밝히지 못하겠지만 예. 일단 그 부분에서 어떤 내용이 틀린 부분이 있느냐, 예. 아니면 약간 압박을 받아서 진술을 했느냐, 그런 게 없다고 한다면. 이게 뭐 취재 차원에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박 변호사님한테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KBS가 이걸 인터뷰를 끝내자마자 검찰한테 쭉 얘기를 해야 될 개연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아까 김 변호사님 잠깐 지적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뭐 지금 말로는 크로스 체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크로스 체크고 예전에 뭐 MB 수사 때라든지 똑같이 했던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그게 관행인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언론 관행인지 기자 관행인지 알 수는 없지만 굳이 그렇게 확인할 필요가 있나요? 그러면 취재원 얘기를 못 믿겠다는 뜻이잖아요. 취재원의 얘기를 듣고 다시 확인한다는 거는 취재원이 여기 와서 거짓말하니까 검찰에서 조사한 내용을 좀 알고 싶다라는 거 똑같거든요. 예.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 윤리적 측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조금 취재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면 뭐가 두 인터뷰 중에서 다르거나 또는 검찰이 그동안 해왔던 조사의 방향하고 달랐기 때문에 KBS가 확인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모펀드 얘기 아까 김 변호사께서 잠깐 해주셨는데 KBS 법조팀의 얘기로는 블라인드 펀드이기 때문에 조국 장관 가족은 사모펀드에 돈을 맡긴다 외에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투자 관련 서류를 갖고 와서 자신한테 물어보더라라고 하니까 그럼 알고 있었다는 얘기 아니냐? 아마 그 뜻인 것 같은데. 그 박 변호사님. 부분은 사실 법적으로 봤을 때는 자본시장법 위반이 되려 그러면 예. 실제 운용자가 돼야 되거든요. 이게 알고 했다면 비난의 가능성이 있겠죠.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간에 투자자 같은 경우는 사실 처벌의 범주에 속하지가 않습니다. 막 기자들이 그걸 알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지만 법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큰 의미가 없는 거를 생각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걸 뭐 윤리적으로는 청문회 과정이라든지 다른 과정에서 거짓말 논란이 될 수는 있지만 검찰한테 확인할 필요는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저는 이제 확인 여부를 떠나서 예. 일단 이제 조국 장관에 대한 검증 자체는 물론 법적인 측면도 있어요. 하지만 도덕적 유지의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까지 일관되게 조국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코링크 피해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또 투자 내역이나 투자처를 알지 못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기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김경록 씨의 진술을 들어보니까 증언을 들어보니까 제안서도 가져왔고 다 알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기자 입장에서는 이제 그 부분을 또 확인할 필요도 있다고 봐요. 그런 경우에 따라서는 뭐 검찰이 확인해 볼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걸 굉장히 뭐 무리한다거나 아니면 윤리적 측면으로 잘못했다 그렇게까지 공격하는 것은 좀 과도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유시민 이사장이 알려우 방송에서 편집을 왜 한 것이냐, 그건 필요 없는 부분 아니냐 이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 가서 정말 스스로 어떤 증거인멸의 행위를 했다고 인정을 했느냐인데 알릴레오에서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자기는 그냥 해달라는 대로 업그레이드 시키고 바꿔주고 했는데 그렇게 건드린 것 자체가 증거인멸에 해당되는 거야 라고 하니까 예 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대답인데 어느 정도의 신빙성을 갖고 있다고 보시는지 박 변호사님부터 좀 얘기해 주시죠. 먼저 증거인멸을 시인했다 이런 표현은 사실은 좀 의미는 없는 얘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증거인멸죄가 되냐 안 되냐는 수사기관, 검사나 법원이 판단할 부분이고요. 내가 한 것만 얘기하면 돼요. 내가 불에 태웠다. 아니면 버렸다.
지금은 뭐 좀 조작했다, 뭐 만졌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 얘기만 하면 되지 그게 증거인멸이라고 결론을 내는 거는 사실은 조사받는 입장에서는 얘기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수사관이 증거인멸한 거지, 맞지? 이렇게 물으면 그걸 뭐라고 해야 지금 됩니까? 보면 계속 얘기했다는 겁니다. 지금 반대로 생각해 보면 증거인멸한 거 맞잖아, 자백하라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은 결국 그러면 그게 증거인멸 맞지요라고 했던 것을 인터뷰에 담은 거고, 아마 유시민 이사장이 이걸 뭐 편집하거나 그럼 악마의 편집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이 의미가 없고 일반인이 오해할 수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삭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쩌면 일반인이 봤을 때는 큰 의미 없는 내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는 또 반대로 생각해요. 아, 예. 왜냐하면 이거 자체는 말이죠. 하드디스크를 갖다가 가지고 가는 것 자체. 네. 더군다나 하드디스크를 이제 교체한 거죠. 그다음에 동양대 연구실 심야에 가서 새벽에 가서 들고 나왔어요. 그럼 이건 상식적으로 봐도 누구나 증거인멸 행위에 해당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녹취록에도 보면 김경록 씨가 이건 증거인멸 행위가 맞다고 본인이 확신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거 아니다는 취지로 유시민 이사장이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거의 어떻게 보면 본인은 증거인멸인 건 맞는데 너무 뭘 몰라가지고 했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증거인멸이라는 것은 사실은 법적인 어떤 측면도 있지만 누구나 알죠. 범죄와 관련돼 있는 물건을 숨기거나 어디 은닉하면 이제 증거인멸이라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이론이 없고 김경록 씨 자체도 나는 증거인멸 행위를 한 게 맞다. 단지 내가 법을 공부했다고 하면 이런 짓을 안 했을 텐데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는 좀 확실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뭐 손을 대진 않았다. 아니면 어쨌든 간에 하드디스크를 그대로 제출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렇다면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또 증거인멸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증거인멸, 그러니까 타인의 형사사건, 징계사건에서 이 증거를 훼손하고 이 판단이 필요한 부분인데 과연 업그레이드한 거 아니면 과연 뭐를 만졌던 거 이게 증거인멸에 해당할지는 저는 본인보다는 검사가 판단해야 될, 아니면 궁극적으로는 법원에서 판단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이 제기를 하고 싶지 않은데 네. 증거 자체를요 예. 가지고 어디다 숨기면 그 자체로 증거인멸죄가 되는 거예요. 그거 증거인멸죄가 된다. 훼손하면 훼손이 되는 거고 은닉하면 은닉죄가 은닉이 되는 되고. 거예요. 다시 그걸 검찰에서 내놓으라고 하니까 3일 뒤에 다시 갖다 주면 범죄가 이미 완성된 다음에 갖다 준 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증거인멸죄가 되냐 안 되냐 이거 논의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의미가 없어요. 갖고 오라 그랬는데 가져다 줬으니까 감경은 될지언정. 그렇죠. 예, 정상 혐의는 참작 사유는 인정된다. 되죠. 글쎄 뭐 그래 볼 수도 있지만 저는 뭐 만약에 훼손이 안 되고 갔다면 큰 틀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근데 듭니다. 김 변호사님께 만약에 이제 유시민 사장이 2번 확인하는 과정이 전문을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훼손은 전혀 안 되고 내용이 바꾸거나 내용을 지우거나 한 건 전혀 없죠라고 하니까 2번에 걸쳐서 네. 맞다고는 확인하는데 그럴 경우 그럼 뭐 굳이 방송에 낼 필요는 없는 거네라고 하는 판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에 낼 필요가 그러니까 알릴레오 방송에 낼 필요는 없었다고 해서 편집을 해낸 부분인데. 네, 예. 아니 근데요. 지금 김경록 씨와 관련된 부분은 제일 중요한 부분은 증거인멸 부분이에요. 예. 그건 증거인멸 부분인데 증거인멸과 관련된 인터뷰를 했어요. 그런데 증거인멸과 관련된 부분에 김경록 씨의 진술을 빼버리고 그 나머지를 20분짜리를 내보냈다는 것 자체는 의도성이 좀 있지 않느냐. 그런 오해를 충분히 일으킬 만한 그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이제 유시민 이사장이 전에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거, 그다음에 PC를 뭐 가져간 거, 이거 자체는 증거 보존 행위지 증거 인멸 행위 아니다 이렇게 예.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김경록 씨 녹취를 보면 본인이 증거 인멸 행위라고 자인을 하고 있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녹취록 자체가 나가면 사실은 본인이 전에 했던 말과 굉장히 반대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건 그다지 뭐 좋지 않다는 생각에서 뭐 편집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예. 봅니다. 박 변호사님께 그 이후에 KBS 보도와 관련해서 좀 네.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 차장은 그 오촌 조카가 순 엉망인 걸 가지고 사기친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치고 KBS는 그것보다는 아까 김 변호사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코링크의 투자 의향서며 제안서에 그 다음 다른 펀드 투자처의 전망까지 물어볼 정도면 이미 상당 부분은 알고 네. 있는 거 아니냐 하는 문제인데 KBS가 김경록 차장이 오촌 조카한테 사기당한 것 같아까지 판단도 고려하고 그걸 내는 것보다는 이쪽에 투자 양서에 대한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걸 내는 게 맞지는 않습니까? 글쎄요. 그거는 검찰 시각하고 비슷한 거죠. 자본시장법이 좀 모르면 물어봐야죠. 예. 물어봐서 어떤 측면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를 한 다음에 그 두 가지를 같이 내든지요. 예. 차라리 김경록 씨는 주장을 하지만 뭐가 문제될 수 있다. 이렇게 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딱 빼버리고 그 부분만 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취재원 입장에서 불안할 수가 있는 거고요. 어쨌든 간에 자본시장법 측면에서 봤을 때는 KBS가 좀 그런 부분은 조금 미스를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했던 거와 비슷한데 KBS가 김경록 차장과의 인터뷰 중에서 계속 골라가지고 누구한테 불리하고 누구한테 유리하든 간에 다 보도를 했다면 이런 오해를 안 받았을 텐데 앞부분에 검찰의 수사 방향하고 비슷한 것만 내고 끝난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KBS 보도 내용을 안 봤어요. 예. 뭐 그냥 보도 KBS 자체 내에서 기사를 내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세 자체가 오해를 일으킬 만한 그러니까 뭐 실체적 진실과 좀 동떨어진 기사였는지 왜냐하면 똑같겠죠. 알릴레오에서 일부만 편집해서 내는 거하고 만약에 KBS에서도 굉장히 핵심은 있는데 그중에서 일부만 내서 마치 정경심 교수나 조국 장관에게 불리한 기사가 나갔다고 한다면 근데 KBS에 당연히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그 조범동 씨가 사기꾼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사실은 이게 어떤 코링크 피의를 알고 있었냐 없었느냐 그거 갖고는 모순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결국 조범동 씨를 통해서 알고 있었는데 조범동 씨가 속였고 그래서 그걸 정말 뭐가 사실인지를 짚기 위해서 김경록 씨한테 코링크 피의랄지 이제 사모펀드에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조범동 씨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투자했을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뭐 존재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조범동 씨가 사기냐 아니냐 하고 그다음에 코링크 피의나 투자처를 알았냐 몰랐느냐 그거하고는 또 별개일 장관의 검증 문제하고는 다른 문제일 수 있는 거라고. 알겠습니다. 이건 뭐 KBS에서 조사위원회를 꾸려서 이제 진상조사를 하면 또 어떤 결과가 나올 테니까 그때 또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두 분 변호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되고 100일째 되는 날입니다. 산업계에서는 수출 규제에 따른 영향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와 일본이 내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나 양자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일본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요한 불화수소 등 핵심 소재 3가지의 수출을 규제한 지 100일째를 맞는 11일. 한국과 일본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습니다. 지난달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WTO에 일본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제소한 뒤 처음으로 진행되는 양자협의 자리입니다. 큰 돌파구가 마련될지는 미지수지만 일단 만남의 물꼬가 트였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당장 특별한 태도 변화는 저희한테 감지된 건 없습니다. 국장급이 이끄는 양국 대표단은 11일 오전과 오후 2차례에 걸쳐 협의를 이어가게 됩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문제점과 WTO 비합치성을 저희가 분명히 제기를 할 거고요. 그것에 기초해서 서로 만족할 만한, 서로 합의할 만한 해결책이 있을지 모색해보고자 하는 것이. 일단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지난 석 달 동안 미친 영향은 초반 우려와 달리 크지 않았다는 평가입니다. 규제 대상으로 지정된 핵심 소재 수출 허가는 단 7건만 나왔지만 국내 업체들이 재고 확보와 대체품 찾기에 나서면서 생산 차질은 미미했습니다. 불화수소의 경우 일본 수출 규제 이후 국산화를 포함한 거래선 다변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고요. 그중 일부 업체의 제품이 테스트가 완료되어 일부 공장에서 투입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위기를 통해 대일 의존도를 낮추고 경제 체질을 바꿔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진 점은 하나의 소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 배제를 함으로써 앞으로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일본이 수출을 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양국이 분쟁 해결 절차에 돌입했다고는 해도 길게는 3년 이상 걸릴 수 있는 만큼 전략적 대비와 근본적 해결책 마련이 절실해 보입니다. YTN 이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충남 아산 삼성 디스플레이 공장에서 열린 신규 투자 협약식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1위를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난 7월 LG 디스플레이의 3조 원 투자에 이어 삼성 디스플레이의 13조 원 신규 투자 발표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디스플레이 제조 강국으로 가는 출발점이 만들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기업의 과감한 도전을 응원하겠다면서 정부가 앞으로 7년 동안 4천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 소재와 부품, 장비 기업의 지원을 확대하고 디스플레이 전문 인력 양성에도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가 끝나도 일본의 방위에는 지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어제 참의원 본회의에서 지소미아 종료로 인해서 일본의 방위에 직접적인 지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또 북한이 지난 2일 SLBM을 발사했을 때 일본 정부는 미사일이 2발이라고 했다가 이후 1발이라고 수정했는데요. 아베 총리는 일본의 독자적인 정보 수집에 미국과의 협력을 더해 만전의 태세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브리핑 있는 저녁입니다. 이현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첫 소식은 뭡니까? 네, 화성 연쇄살인 사건 소식인데요. 유력 용의자 이춘재가 8차 사건도 자신이 저질렀다. 이렇게 자백 후에 경찰이 오늘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이 사건 전담 수사팀인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은 오늘 브리핑에서 이춘재의 8차 사건 관련 진술에 유의미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범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그런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유의미한 부분이 있다. 경찰이 이렇게 발표했다면 8차 이 범행도 이춘재일 수 있다는 거에 무게를 두는 거네요. 맞습니다. 경찰은 오늘 이 브리핑에서요. 진술에 유의미한다고 본 부분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히 밝히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YTN 사이부의 취재 결과요. 이춘재는 8차 사건의 범행 장소를 구체적으로 그림까지 그려가며 설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주택 침입 방법 등에 대해서도 상당히 구체적인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춘재가 범인이 아니라면 말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털어놓은 겁니다. 경찰은 이처럼 이춘재 자백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범인만이 알 수 있는 범행 수법,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이제 진술을 받아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춘재의 진술 외에 경찰은 어떤 식으로 어떤 쪽을 어떻게 수사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까? 현재 경찰은 당시의 수사 기록 그리고 증거물 감정 결과를 재검토하는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당시 용의자 채모 8점과 방사성 동위원소 분석 결과를 토대로 윤 씨 자백을 받아냈었죠. 그래서 현재 경찰은 이 2건의 증거에 대해서 국과수의 재검증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일단 그 전문가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당시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회신된 게 이번에 이제 과학수사 기법이 굉장히 진화가 됐기 때문에 이게 과연 그 당시 결과와 일치가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진화된 과학수사 기법으로 다시 한번 검증을 하자 이런 차원입니다. 네, 또 당시 8차 사건 수사관들도 퇴직한 상태지만요. 따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 퇴직 수사관까지 다 불러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문 기사 같은 데의 장소라든가 당시 상황 같은 거 어느 정도 실려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외에 뭔가 범인만이 알고 있을 만한 것들을 물어봐야 된다 이런 거군요. 그러면 어쩌면 억울한 옥살이를 한 이 윤 씨 지금 재심을 준비하겠다고 한 것 같은데 그 진행은 어떻게 소식이 더 있습니까? 윤 씨 재심은요. 그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이끌었던 변호사로 유명한 박준영 변호사가 담당을 합니다. 박 변호사는 어제 자신의 SNS에 사건에 대한 개인적 욕심을 내려놓고 사건에 맞는 변호인단을 꾸리겠다. 윤 씨 입장에선 하늘이 준 기회라며 잘 살려가겠다. 이렇게 뜻을 밝혔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 어떤 겁니까? 네, 다음 소식은요. 최근 5년간 우리 국민 98명이 해외에서 피살을 당했는데요. 98명이나요? 굉장히 많죠. 근데 이 가운데 3명 중 1명꼴이 필리핀에서 피상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통계 수치를 좀 살펴보면요. 우리 국민 해외 피살 사건 중 2014년은 43%, 2016년은 47%,
지난해는 25%가 필리핀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5년 평균 해외 피살 사건의 35%가 네. 필리핀에서 벌어진 셈입니다. 그렇죠. 필리핀에서의 한국인 피살하면 벌써 총기 사건도 기억이 나고 네. 또 엽기적인 어떤 시신의 훼손 이런 것도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죠. 가장 최근에 벌어진 사건을 좀 보면은 지난 6월 발생한 여행 칼럼니스트 주영욱 씨의 피살 사건이었는데 그 당시 발견이 됐을 때 주 씨가 손이 묶인 채 총상을 입은 상태여서 충격이 컸습니다. 예. 더 충격적인 사건은 지난 2016년에 벌어졌는데요. 필리핀의 전현직 경찰이 포함된 5명의 범인이 필리핀 경찰청 주차장에서 한국인 사업가 지모 씨를 살해했습니다. 이후에 이들이 시신을 화장하고 유골을 변기에 버리는 엽기적인 범행까지 저질렀는데요. 이후에 이제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이 한국 정부와 유가족에게 공식적인 사과까지 했지만 사실 이 사건의 재판, 1심 재판조차 마치지 못한 상황입니다. 유족은 애가 타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건 관련해서 현재도 필리핀에 사는 이 숨진 지 씨 아내 유족 측의 전화 인터뷰를 직접 진행을 했는데요. 현재 어떤 상황인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작년 10월 19일 날 마지막 재판으로 하고 나서 올해 7월달까지 재판이 한 번도 안 열렸어요. 그 중에 또 5월달에는 정말 유력한 범인이 보석으로 풀려나는 그런 판사의 판결이 있었고요. 대사관 측에서는 보호를 해 주시겠다고 하셔서 그럼 어떤 방법이 있나요? 했더니 필리핀 경찰들이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제 남편이 필리핀 경찰한테 그렇게 당했는데 제가 어떻게 필리핀 경찰한테 보호도 받겠어요. 아, 예. 네, 지금 제가 지금 최경진 씨와 한 10분간 통화를 했는데 현재도 필리핀에 사시는데 상당한 두려움에 떨고 계시고요. 예. 오히려 대사관 측보다는 그 한인회 쪽에 도움을 좀 더 받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필리핀 발생 살인 사건 재판 1심 판결만 최대 5년까지 소요가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왜 필리핀인가? 그리고 왜 한국인인가? 이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일단 전문가들은요, 필리핀의 그 허술한 총기 규제, 그리고 섬이 많은 지형적인 특징, 그리고 현지 경찰의 수사력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먼저 밀거래되는 총기가 많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피살 현장에서 총탄 등 증거물이 발견이 돼도 사실 범인 특정이 어렵다는 거고요. 그리고 국가 특성상 7천여 개의 섬들이 있습니다. 예. 사실 이곳에 범인들이 도주하기도 쉽고, 따라서 검거도 어려워지고요.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드린 사업가 지씨 사건처럼 현지 경찰이 범죄 조직과 연계해서 사건을 벌이는 상황까지 벌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이 원인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필리핀에서 이렇게 사건이 많다면 필리핀에서 일어난 사건을 전담해야 될 우리 경찰 부서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물론 있습니다. 그 외국에서 일어나는 한국인 사건을 전담하는 경찰 부서가 바로 코리안 데스크인데요. 필리핀의 경우는 2010년에 설치가 됐습니다. 워낙 많은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설치를 한 건데 하지만 역할의 한계는 있습니다. 코리안 데스크가 직접적인 수사권은 없고요. 도피 사범을 검거하고 송환하는 지원 작업, 그리고 강력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는 현지 경찰 수사 지원 작업 정도만 가능합니다. 예. 어디에 있건 우리 국민이 안전하게 여행하거나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참 가슴이 좀 떨리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네. 예. 이현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뒷걸음만 치고 미운 숨을 넘긴 넌 지루해 보여. 우리부터 빨리 타면 안 되니까 우리 사랑을 원해. 오늘로 123일째. 삼성의 해고 노동자 김용희 씨는 강남역 철탑 위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는 이번이 마지막 싸움이라며 온 힘을 다해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중이라는데요. 오늘 소통이 있는 저녁에서는 그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YTN에서 왔고요. 저 안귀령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고요. 최근에는 또 태풍도 왔었는데 어떠세요? 지금 괜찮으세요? 좀 춥기는 한데 방한복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름 좀 보완하고 있습니다. CCTV 철탑을 농성 장소로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많은 기관단체에 삼성의 해고자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았고 세상 사람들 알리기 위해서 목숨 걸고 철탑에 오르게 됐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투쟁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89년도에 삼성 계열사 노동조합 추진위원장으로 제가 초대를 받아가지고 활동하다가 그때부터 이제 강목 테러 당하고 그러다가 91년도 3월 28일 날 노동조합 창립 총회가 있었습니다. 창립 총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나가는데 사법경찰이 2명이 노사협의회 사무실로 들어와가지고 수갑을 저를 연행한 다음에 회사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해고를 시켰어요. 올해 7월에 저희가 정년이 끝난 걸로 들었습니다. 사실상 이 회사 복귀는 좀 어려워진 상황인데요. 그래도 사측에 요구하고 있는 게 있다면요. 일단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명예로운 복직을 시키고 해고 기간의 임금을 배상하라고 저희들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분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으실 것 같은데요. 미안하고 미안하죠. 아내한테 미안하고 자식들한테 미안하고 진짜 뭐 그것 말고는 할 말이 없네요. 아슬아슬한 고공농성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사태가 해결돼 김용희 씨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예, 해고에 대한 배상 보상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되면 저 정도면 인간의 존엄에 대한 어떤 제대로 된 대우를 이야기하는 듯한 느낌이 확 드네요. 25m 첨탑 위에서 저렇게 오랫동안 지내시려면 네. 건강이 어떠신 것 같아요? 들으셨듯이 목소리가 좀 갈라지셨고요. 또 단식 농성도 계속 이어왔기 때문에 몸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요즘 날이 많이 추워졌잖아요. 그렇죠. 바람도 불고 또 철탑이 그래서 흔들렸거든요. 그래서 더 위험해 보였는데요. 김용희 씨는 삼성 측이 자신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 내려오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더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 사회에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저렇게 높은 곳에 올라서 목소리를 다해 외치거나 아니면은 흔히 오체투지라고 하죠. 땅바닥을 기면서 절을 하면서 행진을 해야만 자기의 억울함을 얘기할 수 있다니 그것도 참 답답한 일입니다. 겨울 추위가 다가오고 있을 텐데 버티시기가 참 힘들 것 같은데 얼마나 더 버티실 수 있을지 빨리 우리 곁으로 내려오시는 그날이 오기를 저희가 기원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소식 알아보기 전에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10월 달은 노벨상의 달이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조금 전 문학상 수상자 2명이 발표가 됐습니다. 작년에는 미토와 내분 등으로 이 문학상에서는 수상자를 발표하지 않았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 작년과 올해 수상자가 동시에 발표가 됐죠. 2018년 문학상 수상자로는 폴란드의 올가 토카르추크, 그리고 2019년 수상자는 오스트리아의 피터 한트케, 두 사람이 이번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결정이 됐습니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철도 노조가 내일 오전 9시부터 다음 주 월요일 오전 9시까지 사흘 동안 파업에 나섭니다. 철도 노조는 인건비 정상화와 노동시간의 단축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KTX 등 열차 운행에 차질이 우려되는데요. 예약한 승객들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72시간 경고 파업을 하루 앞둔 서울역 대합실. 전광판에는 파업을 알리는 문구가 등장했습니다. 3년 만에 파업에 나선 철도 노조의 요구사항은 크게 4가지입니다. 핵심 내용은 총 인건비 정상화와 4조 2교대 근무제 도입을 위한 인력 충원, 여기에다 KTX와 SRT 고속철도 통합, 생명안전 업무 정규직화와
자회사 처우 개선도 주장합니다. 철도 노조는 특히 주요 요구사항에 대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노사 전문가 협의체 합의를 이행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철도 개혁을 위한 통합 정책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합의도 어렵게 했는데 그 합의를 지키라고 다시 투쟁을 하고 파업을 해야 된다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 코레일은 난감한 입장입니다. 총인건비 정상화나 안전인력 충원 등은 모두 예산을 결정하는 기재부와 국토부 등 정부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파업기간 광역전철은 88%, 고속열차는 81%, 새마을과 무궁화 등 일반 열차는 평소 60% 수준에서 운행이 이루어집니다. 파업기간 예매 승차권 9만 6천석 가운데 3만여 석은 예약 취소가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시민 불편이 예상됩니다. 철도 노조 파업 기간 중에 일부 열차가 운행 중지되니 승차권을 미리 구매하신 고객께서는 운행 중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다른 열차로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 노조는 코레일과 협상은 계속 이어가지만 요구안이 제대로 수용이 안 되면 다음 달 중순쯤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어제 한국도로공사와 한국노총이 요금 수납원의 정규직 전환 방식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사측의 논리만 받아들인 억지 합의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소속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직접 고용하라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한 합의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여기서 그렇다면 이 대법원 판결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죠? 그게 이제 소송 내용이 어차피 다 똑같은 사람들이니까 먼저 소송이 끝난 사람, 나중에 끝날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먼저 소송이 끝난 사람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같이 적용해서 처리를 해주라 이건데, 이번에 합의안은 1심 계류 중인 사람, 1심 끝나서 2심 계류 중인 사람, 이렇게 해고 노동자를 둘로 나눠서 처리해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나중에 끝날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1심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임시직으로 조금 더 기다려달라는 뜻인 거죠. 네, 그런 뜻인데 문제는 그럴 수도 있지만 기간제 임시직 노동자로 가는데 재판 끝나기를 기다리다 보니까 2년이 훌쩍 넘어버린다면 다시 또 해고를 당하면 어떡하나, 이 문제가 있고, 또 지금은 요금 수납원인데 다른 직종으로 바꿔서 자회사로 보내버리면 또 어쩌지?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절대 그러지 않는다는 보장이 지금 없으니까 사측에 유리한 결정이 내려졌다고 반발이 더 큰 거죠. 예. 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무역 협상을 시작합니다. 네, 이번에도 타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부분 합의 가능성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과의 고위급 무역 협상 직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소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부분적인 합의 가능성은 없다고 했던 기존 입장 대신 이번이 좋은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But China wants to make a deal very badly, and if we can make a deal, we're going to make a deal. There's a really good chance. There's a really good chance, Steve. 하지만 중국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 이전 강요 금지나 정부 보조금 지급 중단, 합의 이행 장치 마련 등은 협상이 곤란하다는 겁니다. 중국의 국내법을 바꿔야 하는 만큼 주권 침해 요소가 있다는 논리입니다. 我们希望美方能够同中方共同努力，相向而行，在相互尊重和平等互利的基础上，来推动磋商取得进展。 사전 실무 협상에서도 미국산 농산물 수입과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 등만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대표단은 아예 이틀로 예정됐던 협상을 단축해 하루만 하고 떠날 예정입니다. 현재 가능한 합의는 미국은 관세를 유예하고 중국은 미국 농산물을 사주는 이른바 스몰 딜입니다. 중국이 버티기로 나오면서 미중 무역 협상은 새로운 양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부분적인 합의라도 일단 받아들일지 말지는 이제 미국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터키가 시리아 내 쿠르드족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작전에 돌입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리아에서 미군을 철수할 것이라고 밝힌 지 사흘 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세한 얘기를 인문결 연구소
심상훈 소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지금 상황은 일단 어떤 것 같습니까? 터키군이 전면적으로 시리아의 북동부 쿠르드족 지역을 이제 밀고 들어간 걸로 전해지고는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터키 지도를 잠시 상상을 해보면은 예. 서쪽, 왼쪽은 유럽 쪽, 지중해 쪽 향후에 이제 붙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오른쪽, 동쪽이 그 남쪽으로 이제 시리아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완전히 동쪽 그쪽인 이란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네. 그 시리아와 맞대고 있는 국경 쪽 그쪽을 이제 네 거점을 나눠 가지고 총 이제 그 터키의 발표에 따르면은 181곳을 타격을 했다. 예. 이렇게 이제 발표가 나왔습니다. 지금 그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이제 피해자 사망자가 얼마나 발생을 했을까 이 대목인데 그 터키하고 쿠르드족 쪽이 좀 발표가 좀 다릅니다. 네. 터키는 민간인이 8명 사망했고 쿠르드 군사가 이제 7명이 사망했다. 총 15명이 사망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 쿠르드족 측에서는 민간인 수십 명이 다쳤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입장이 그러니까는 쿠르드족은 우리가 모두 격퇴를 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양측이 이제 발표가 다른 상황이 있죠. 예. 지금 그 지역이 지금 터키 입장에서는 저 왜 저렇게 하려고 하냐면은 저 국경지대를 완충지대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저 국경지대 쪽으로 시리아 쪽에 이제 쿠르드족이 쭉 이제 많이 네. 거주하고 있는 곳인데 쿠르드족을 밀어내고 이 시리아에서 난민들이 좀 엄청나게 많이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들을 그쪽에다가 정착촌을 만들겠다. 이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그 합리적인 그런 뭐 방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쿠르드족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네. 상황이죠. 시리아의 이제 복잡한 정치 상황 때문에 내전이 벌어진 지가 벌써 한 8년 돼 가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리아에서 엄청난 난민들이 터키나 요르단 쪽, 레바논 쪽으로 이제 밀려가는데 네. 제일 골치 아픈 건 터키니까. 그렇죠. 터키 쪽에서는 다시 쿠르드족 지역을 밀어 올려가지고 그 지역에다가 아마 이제 난민 관련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쿠르드족이 좀 불쌍하긴 합니다. 뭐 수천만 명, 한 3, 4천만 명 된다고 하는데 그렇죠. 나라 땅도 없이 저렇게 오랜 세월을 이리저리 치이면서 살아온 민족인데 좀 안타깝긴 안타까운데 그래서 그런지 뭐 국제사회는 일단 터키를 다 비난하는 쪽으로는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국제사회는 지금 우려가 굉장히 큰 것이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쿠르드족이 어떻게 보면은 그 굉장히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안타까운 사연을 가지고 그렇죠. 있는 예. 그 민족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연합의 융커 위원장도 그 터키가 지금 진행 중인 작전을 중단하기를 바란다. 그렇게 요구한다. 이제 이런 발표를 공식적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나토 사무총장도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도 역시 마찬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IS와 싸워서 이제 얻은 그런 수확 이런 거 다시 그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 이렇게 네. 발언을 하면서 이제 간접적으로 저 터키 측을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 참 난감한 문제인데 뭐 예를 들면 시리아에 흩어져 사는 쿠르드족은 시리아에 동화내면 되고 네. 뭐 또 요르단에 사는 쿠르드족은 요르단 사람들하고 동화되면 되고 이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러기엔 또 쿠르드족이 너무 민족성이 이렇게 결집이 강하고 그렇죠. 이게 이제 사실 입장을 바꿔놓으면은 그렇게 원하는 사람이 없을 거고 예. 쿠르드족이 사실은 아까 저기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적게는 3천만, 많게는 4천만 명 정도가 된다고 추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아마 국가를 이루지 못한 가장 큰 민족이다. 그렇죠. 예,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그러네요. 있는데, 그러니까 그 터키, 시리아, 그다음에 이라크, 이란, 그다음에 아제르바이잔, 그 조지아, 그러니까는 이 적게는 5개 국가, 많게는 7개 국가에 이게 맞닿아 있는 그 경계선, 예. 그쪽에 주로 이제 그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쿠르드족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민족 자체의 숫자로 따지면은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이 터키에서도 터키 전체 인구의 한 20%. 20%. 예. 와, 예. 그러니까 1,000만 명 가량이 이제 터키에 산다고 지금 알려져 있죠. 그 다음에 시리아에도 약 10%. 그러니까 조금씩 갈라져 있다 보니까 이 4천만 명 가량 3천에서 4천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나라에서는 소수 민족이 돼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이들 입장에서는 우리끼리 국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그 사실 오랜 수건이죠. 그렇겠네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모든 나라에서는 소수 민족으로 어떻게 보면은 차별을 당하고 있고 그 위협을 당하고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이 놓여 있는 거죠. 근데 우리의 선조들도 나라를 잃은 다음에 흩어져 갖고 그런 대접을 받으며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미국입니다. 예.
ISIS라는 골치 아픈 무장 집단이 횡행할 때 사실 쿠르드족은 미국 등을 도와서 그렇죠. 물리치는 데 큰 역할을 했는데 미국이 갑자기 여기서 손을 딱 뗀다고 하니까 터키가 드디어 쿠르드족을 쳤단 말이죠. 네. 미국의 이유나 배경 이런 것들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우리 사자성어 중에서 토사구팽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냥을 하고서는 사냥 끝나면 사냥개를 잡아먹는 이런 그 사자성어가 가장 들어맞는 이 국제사회에서 이게 이제 바로 쿠르드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 미국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최근으로 이제 얘기를 하자면 IS 격퇴 작전에서 미군이 지상군으로 이제 미군을 이제 투입을 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이제 장비를 대고 훈련을 시키고 하면서 그 실제 지상군으로 이제 투입돼서 전투를 벌였던 IS와 정말 아주 그 심한 전투를 벌였던 그 족이 이제 쿠르드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쿠르드족이 그렇게 이제 싸웠었던 이유는 이렇게 미국을 도운다면은 우리를 독립시켜 줄 것이다. 이런 이제 믿음으로 정말 목숨을 걸고 싸웠죠. 그래서 결국 그 IS를 지금 거의 격퇴 직전까지 갔는데 이러면서 이제 미국은 임무가 끝났다 하면서 싹 빠지니까 지금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터키 입장에서는 이 쿠르드족을 몰아내야 아무래도 그 자신들의 이 국경선이 안전해진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쿠르드족이 또 한 번 이렇게 이제 이런 그 아주 심각한 경우를 당한 건데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게 또 더 문제입니다. 아, 그렇죠. 나라 없는 서름을 뭐 한두 번 겪는 게 아니겠죠. 그렇죠. 사실 이제 가까운 그 20세기만 놓고 보더라도 처음에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1차 세계대전이라는 것이 오스만 제국이 이제 멸망해서 이렇게 흩어지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유럽의 이제 열강들이 그 오스만 제국의 옛 영토들을 나눠 갔는데 그러면서 사실 그 쿠르드족의 국가를 세워주겠다. 그래서 쿠르디스탄의 국가를 만들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게 1920년 그 세브르 조약이라고 하는 데에서거든요. 그런데 3년 만에 1923년에 영국을 포함을 해서 연합군이 그거를 그냥 백지화 시켜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2차 세계대전 때 또 한 번 그럽니다. 2차 세계대전 때도 이제 독일을 이렇게 막기 위한 어떤 그 연합군으로 소련과 영국 이렇게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소련과 영국이 이란을 이렇게 점령을 하는 과정에서 이란이 독립을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란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쿠르드족이 살고 많이 있죠. 살죠. 그러니까는 쿠르드족을 이용을 해서 이란과 싸움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서 쿠르드족도 이렇게 하면은 독립이 되겠지. 그랬는데 소련이 또 한 번 배신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가깝게는 그 골프 전쟁 당시에 역시 이라크에서 이번에 또 이라크입니다. 미국을 도와주면은 그러니까 이라크를 정부군을 상대로 해서 싸움을 하면 독립시켜 주겠지. 근데 91년도에 또 한 번 미국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몇 번째입니까? 2018년도 들어와 가지고 이제 그 IS 격퇴 전쟁을 하면서 정말 용감하게 싸워줬거든요. 그랬는데 이번에 또 미군이 철수한다고 하면서 터키로부터 또 한 번 공격을 당하면서 서름을 당하고 있는 중이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우리가 뭐 이렇게 고생을 하느냐, 이제 미군은 다 빠져나오자 안전하게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자기네 당인 공화당에서도 트럼프를 상당히 비난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그 미국의 전통적인 어떤 그 외교 안보 정책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크게 두 갈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적극적으로 관여를 한다 하고 관여보다는 알아서 하도록 우리는 관여 안 한다. 소위 말해서 적극적으로 관여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제 관여주의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독트린으로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트루먼 독트린이라고 하는 이게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겠다. 이게 이제 결국 그렇게 하면서 우리나라 그 한국 전쟁에도 미국이 바로 신속하게 참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었기도 했는데 그 이전에 사실은 그 1800년도에 그 먼로 대통령 당시에 소위 먼로주의라고 해가지고 그때는 유럽이 강하고 이제 미국이 지금처럼 강하지는 않을 때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유럽에 관여 안 할 테니까 당신들도 아메리카 대륙에 관여하지 마라. 이렇게 되면서 이게 소위 고립주의라고 하는 이런 소위 독트린이었는데 이 넓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도 이 고립주의의 이 하나의 어떤 개파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고립주의하고는 조금 다르죠. 미국의 어떻게 보면은 아주
그 어떤 경제적 이익, 또 어떤 이런 이익을 이제 찾기 위해서 그 국제사회에 우리가 굳이 관여를 왜 해야 되느냐 이렇게 되면서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는 공화당의 그 본류,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의 본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공화당의 본류에서도 이거는 미국의 수치다. 이거는 그 큰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오점이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상원 의원이죠. 그 린지 그레임 의원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그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그 의원 중에 한 명이었는데 예. 그 린지 그레임 의원마저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금은 좀 비판적인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죠. 예. 아마 대통령 임기 중에 가장 큰 실수일 수도 있다. 이렇게 그렇죠. 야단을 쳤더라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사연 봐야죠. 예. 네. 먼저 어느 것부터 볼까요? 9330님. 지금은 내후 외환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경제는 위기를 부르고 사회는 분열되고 있는 듯합니다. 최근에 정국과 관련해서 의견을 주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유튜브에서 독도 지킴이님께서요, 이 정치권에 당부한 말씀 주셨습니다. 정치인들은 국민의 피나는 노력에 조금이라도 맞는 정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네, 또 한일 갈등과 관련해서 유튜브 쪽으로 박예경님이 주셨는데 독립운동은 못했지만 일본 제품 불매운동은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런 다짐을 또 주셨네요. 네, 내일이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행된 지 100일째 100일. 되는 날이라서 이런 의견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2813님께서는요. 가을이라 아침과 저녁에 추운 날씨 다들 감기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또 네, 보내주셨습니다. 뉴이츠에 대한 당부의 말씀도 계십니다. 9330님, 최근 들어서 오프닝 엔딩 시간이 짧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뉴스를 좀 많이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뉴이츠 클로징 음악은 요 곡을 골랐습니다. 권영훈의 마이 엔젤입니다. 네, 따뜻한 목소리 들으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모든 세상을 환히 비춰서 하늘이 주신 선물 언제나 감사할 거야. 늘 변함없는 마음으로 너의 곁에 있을게. 너는 나만의 천사. 늘 나를 보고 웃어줘. 그 웃음 영원할 수 있게 어두운 밤에도 지켜줄게.